먼저 조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공약들 훑어보니까 제 공약과 굉장히 유사하시더라고요.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면 근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공약 중에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030년 개교 공약을 넣으셨던데 저는 2029년에 이미 개교 목표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약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약이 유사한 것은 서로의 생각이 비슷한가 봅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카이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및 연구소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당기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택시청 담당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학부가 2029년 개교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먼저 발표한 공약들이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공약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국 후보님께 여기는 많은 쌀이 생산되는 곳인 만큼 쌀값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조합의 RPC 결정으로 농민들의 한 해 쌀 수입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평택 지역이 농촌 지역이 이제 주로 다수이라는 점 맞고 농민이 또 이제 동쪽 고독에 비해서 농민들이 주로 다수니까요. 농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쌀값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촌 농업 관련 단체 또는 농민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가 연동제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같이 전체 다른 경제 상황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 질문은 RPC 결정으로 쌀값 결정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평택 농민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점은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더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RPC는 미국 종합처리장이죠. 여기서 쌀값이 결정되는 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께서 쌀 수매가 결정할 때만 되면 아주 작아지십니다. 결국은 농협의 사회이사에 농민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이 절차를 의무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진보당의 생각입니다. 김용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오랫동안 몸담으셨으니 잘 아실 텐데요. 내란 청사는 현재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되기는 사법체계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정치권에서 남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충격적인 내란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적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날 가까스로 제 기억으로는 20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때 그렇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상 탄핵에 반대했던 현역 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금도 다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정당으로 해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다음 2028년 총선에서 그 사람들은 낙선을 시키거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후보께서는 본인의 당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수구 기득권 세력이 보수 참칭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비어있는 민주당 왼쪽 공간에 진보정당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져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민주당으로의 독식이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방향이냐?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진보당이나 아니면 좀 더 왼쪽에 뭐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분류로 왼쪽에 위치하는 정당들이 좌를 탄탄히 지켜주면 민주당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 더 나아가 보수까지 오른쪽으로 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당은 글쎄요, 총합이 오히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이동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평택을 국회의원이셨는데요. 지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공약이 2026년 이번에 제시하신 공약과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 6년이 지났는데 공약이 별로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약이 다르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예를 들면 고덕명 공약에서 평택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제신도시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고덕의 행정타운 조기 안착, 박물관, 도서관, 행정구역 확대 개편, 주민 맞춤 버스, 고덕 신도시 BRT 정류장 이런 것들 다 지금 똑같이 주장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 아까 도서관 네, 도서관, 행정타운, 박물관, BRT,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제가 그 사업들을 조기에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게 대부분 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다르다 보니까 충분한 협조도 얻지는 못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지원 특별법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지원 특별법이 대단히 포장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유이동 후보께서 안중보건지소를 특별법으로 지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안중보건지소는 평택 12만 2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특별법에 포장이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경로당을 특별법으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만 그 예산이 집행되고 그 항목을 어디에 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의사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